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게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사연을 가지게 되어 여러분께 공유하려고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았네요. 저는 이 사건으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고 그 고통으로 인해 아직도 심리치료와 정신과 약을 먹고 있습니다. 잊으려고 해도 쉽게 아픔이 지워지지 않네요. 세월이 지나면서 잊힐까 지금은 살던 곳을 떠나 지방으로 이사를 내려와 있습니다. 자연을 보고 있으면 그나마 숨을 트이는 것 같은데 가끔 그를 닮은 남자의 뒷모습을 보게 되는 날이면 숨을 쉴 수가 없을 만큼 공황 상태에 빠지곤 합니다. 저를 이렇게 만든 사람을 잊으면 좋겠지만 어쩌면 나에게는 유일한 피부치였을 사람을 잃고 가장 사랑하고 믿고 싶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니 마음의 병이 쉽게 잊히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은 긴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 사연을 공개하려면 저의 성장 배경을 소개해야 할 것 같아 간단하게 어릴 때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갓난아기 때 일반 가정에 입양된 입양아였습니다. 제가 8살 때까지는 키워주시는 부모님이 당연히 친부모님이신 줄 알고 컸고요. 물론 그만큼 사랑 또한 듬뿍 받으며 컸습니다. 저를 부모님은 물론 할머니 또한 정말 많이 예뻐해 주셨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제가 괜한 투정을 부려도 할머니는 귀엽다고 엉덩이를 토닥여 주셨기에 제가 입양하려는 생각을 못하고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7살 때 첫째 동생이 태어나고 저의 모든 세상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어요. 엄마가 어린 남동생을 병원에서 안고 와서 그 모습이 너무 예쁘고 귀엽던지 저는 바로 달려가서 포대기에 쌓여있는 동생의 볼을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할머니가 제 손목을 휘어잡으며 떨어지라고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어린 동생은 큰 소리에 놀라서 울고 엄마 아빠는 할머니에게 애한테 왜 그러냐고 타박을 하셨죠. 저는 그때까지 아기가 너무 작고 약해서 내가 실수할까봐 그러나 보다 하고 아기 근처에 안 갔던 기억이 있어요. 동생을 안고 싶을 때마다 아빠한테 안겨 아기 만져보고 싶다고 투정을 부리면 아빠 손에 이끌려 겨우 동생의 손을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1년 후 이번에는 엄마 아빠에게 또 딸이 생겼습니다. 연년생으로 아들과 딸이 한꺼번에 생긴 거였어요. 이제 동생이 저에게 둘이나 갑자기 생긴 상황이 놀랍기도 하고 당황스러웠죠. 또 만질 수 없는 애가 또 생겼으니까요. 엄마 아빠도 애 셋을 봐야 하니 부담스러우셨을까요? 그때까지 제 편을 들어주었던 엄마 아빠의 눈빛이 달라지셨어요. 저는 8살이었으니 당연했지만 너는 스스로 네 일을 해야지, 동생을 네가 봐야지 하는 요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저는 드디어 동생들을 만질 수 있다는 생각에 더 신이 나서 알겠다고 잘 볼 수 있다 하면서 동생들과 놀아주었어요. 평생 혼자 살다가 남동생, 여동생이 생기니 너무 좋기도 했고 동생들이 너무 귀여웠거든요. 기저귀도 갈아보고 이유식도 먹여보고 같이 목욕도 하고 그때까지는 제 친동생이라서 제가 돌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도 동생들과 신이 나게 놀고 있는데 할머니가 집으로 오셨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며 저를 보면서 인상을 찌푸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과 할머니의 말이 방문 밖으로 새어나오더군요. 아니, 왜 쟤는 아직도 여기에 두는 거냐? 첫째 낳으면 바로 다시 보낸다고 하지 않았어? 이제 둘째까지 있는데 언제까지 거두고 살 거야? 당장 내보내. 애 셋을 어떻게 보려고 하냐? 너희 형편에 애 셋을 어떻게 키워? 어머니, 그래도 이제껏 친자식처럼 키웠는데 어떻게 친자식 생겼다고 바로 파양을 합니까? 그래도 애들 잘 돌보고 말도 잘 들어요, 이제. 그 말은 그만하세요. 아니, 너는 그렇게 물로 터져서 안 된다는 거야, 응?
처음부터 내가 쟤의 입양을 허락한 건 남의 자식 키우면 하늘이 감복해서 부부에게 애를 준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허락한 거다. 그런데 이제 친자식 둘이나 생겼는데 언제까지 저 애를 돌볼 거야? 제 역할이 끝났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당연하지. 당장 돌려보내. 어머니, 제가 연년생을 한꺼번에 낳다 보니 애 둘을 한꺼번에 돌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유라는 애들 돌보라고 시키면 되니까 그냥 두세요. 그럼 제 키우는 밥값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학교 다녀오면 애들 씻기고 밥 먹이고 하는 건 유라가 다 해요. 그냥 어린 부모 하나 둔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과 이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건 동생들을 돌보는 보모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어떻게든 다시 이 집의 가족이 되려면 저는 착실히 제 역할에 충실을 해야 했습니다. 물론 엄마 아빠는 저를 보내기 싫어서 할머니를 달래려고 그런 말을 하실 수도 있었지만 어린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죠. 저는 이곳에서 살기 위해 학교를 다녀오면 바로 애들을 돌봐야 했어요. 어차피 부모님이 맞벌이하니 동생을 돌보는 것은 당연했지만 제가 입양하라는 것을 몰랐을 때와 아이들의 돌보는 느낌은 천지 차이가 되어버렸죠. 그 전까지는 가족으로서 의무였다면 이제는 저에게 생존의 문제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동생이 열이라도 나는 날이면 저는 손발이 덜덜 떨려왔어요. 제가 잘못해서 동생이 아픈 건 아닌지, 아이를 잘 못 본다고 저를 쫓아내지는 않는지 온갖 걱정이 저를 휘감았죠. 그렇게 세월이 가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아빠가 갑작스러운 사고가 나시고 말았어요. 아빠가 일하시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셨는데 엔지니어로 일을 하셨던 아빠는 회사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으셨어요. 어깨뼈가 심하게 다치시며 손을 높이 드실 수가 없게 되었거든요. 엄마 혼자 저희 식구들 모두 먹여 살려야 할 상황이 되자 가장 먼저 눈에 가시덩어리인 제가 눈에 밟히셨나 봐요. 할머니가 온 식구를 불러 모으셨어요. 사실 저는 할머니가 무슨 말을 꺼내실지 대충 감이 왔어요. 저를 보실 때마다 언제부터인지 할머니는 저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사용하고 계셨거든요. 너희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이제 아범 너는 직장도 그만두었는데 어멈 너 혼자 벌어서 애들 먹여 키우고 또 병원비에 학원비에 다 어떻게 감당할래? 군입 하나라도 줄여야겠지 않니? 쟤 그만 보내라. 저만큼 키웠으면 하늘도 감복해서 놀랐겠다. 이제 보내도 원망 하나 하지 않을 거야. 할머니 말에 엄마 아빠는 아무 말이 없으셨어요. 이미 그 순간 저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었던 거죠. 순순히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제껏 이곳에 있었던 것도 다행이라 생각해야 했죠.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제 짐을 챙겨 들었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책가방, 자잘한 학용품, 옷 몇 가지와 교복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생들은 두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이제껏 친누나 친언니인 줄 알았던 제가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닌 사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집을 나가려는데 양쪽에 한 놈씩 붙어서 저를 붙들었습니다. 안 돼, 누나. 가지 마. 누나, 나 두고 가지 마. 누나 없으면 밥은 누가 줘? 응? 이제 누가 공부 알려줘. 나도 데려가. 같이 갈래. 언니, 가지 마. 할머니 미워. 왜 언니 쫓아내는 거야? 할머니가 나가. 언니 말고 할머니가 우리 집에서 나가. 언니랑 있을 거야. 언제나 집에서 동생들을 챙기는 것은 온전히 저의 몫이었기에 어쩌면 동생들에게는 저는 엄마 같은 존재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꼭 물가에 내놓은 아이들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저는 선택권이 없는데 동생들이 붙잡아도 남아있을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동생들 하나씩 붙잡아 떼어놓아도 동생들은 꽉 붙어 제 다리에서 안 떨어졌습니다.
저는 꾹꾹 참았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그래도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는 건 동생들 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곳에 남아있고 싶었습니다. 저는 할머니 앞으로가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3년만 이곳에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잠만 재워주세요. 다른 거 안 바랄게요. 학비 안 주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그냥 잠만 재워주세요. 동생들은 이제 할머니한테 붙어서 언니 누나 쫓아내지 말라고 울고불고 떼를 썼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울어대는 동생들을 보며 알겠다 하며 손을 내저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겨우 숨을 내뱉으며 안심을 했습니다. 모르는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보다 그래도 이곳에 있는 것이 더 나았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누나가 이곳에 있으려면 동생들에게 이제 스스로 챙겨야 한다고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돌보는 게 아니라 교육을 하면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돈을 모아 알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해야 했습니다. 일단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에 감사하면서 일하고 돌아와 저녁에는 동생들을 챙겼습니다. 아직은 동생들이 스스로 챙기는 것은 무리였던지 엄마는 처음에 제가 아르바이트에 늦으면 짜증을 자주 내셨어요. 그래도 늦게라도 동생들 숙제와 공부를 꼼꼼히 봐주시니 학원비 굳었다고 좋아 보이긴 하시더군요. 그렇게 3년을 보내고 저는 바로 대학 기숙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저를 위해 아빠와 엄마가 등록금을 쥐어주셨습니다. 가끔은 들려서 밥을 먹고 가라고 말도 남기시면서요. 저는 두 분을 꽉 끌어안았어요. 그래도 전 아직 그분의 딸이었던 겁니다. 그동안 버림받은 것 같아 서러웠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렸어요. 나중에 더 삶을 살아보고 알 수 있었지만 부모님도 저를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남의 자식을 데려와 친자식처럼 키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집을 떠나고도 저는 열심히 살아야 했어요. 사회에 나오니 진짜 제가 혼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꼭 제가 초저녁에 혼자 떠있는 샛별 같았어요. 허허벌판에 외롭게 서 있는 기분 같았습니다. 이를 꽉 물고 버티고 또 버티며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들어갔습니다. 패션 회사에 다니면서 돈을 버니 그나마 생활이 안정되고 이제 저도 행복이 찾아올 것 같았죠. 뛰어난 실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작은 성과를 내며 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런저런 생활을 하던 중 그 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루는 회사에서 급하게 저보고 출장을 다녀오라는 겁니다. 뉴욕으로 말입니다. 원래 제가 가야 할 출장이 아니었지만 담당자가 급성 장염이 걸리며 병원에 있다고 말했죠. 저는 급하게 제 짐도 못 챙기고 회사의 옷이 담긴 캐리어를 끌고 출장을 다녀와야 했어요. 너무 급하게 챙겨서 캐리어의 상태를 살필 겨를 없어서였을까요? 겨우 낑낑거리며 캐리어를 밀고 가는데 어떤 신사분이 다가와 도와줄까요?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이구, 바퀴가 고장나신 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어디까지 가시나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택시 승강장으로 가시면 되나요? 어휴,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무겁죠? 여성분이 혼자 들기 힘들겠어요. 남자분은 훤칠한 키에 다닐 해니를 뺨치게 이국적으로 생긴 젠틀맨이었어요. 외모도 호감이 갔지만 친절하기까지 해 호감이 안 갈 수가 있나요? 아, 감사합니다. 정말 난감했거든요. 네, 택시 승강장까지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 물건이 들어있어요. 캐리어도 회사 비품이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어서 고장이 난 줄 몰랐네요. 감사해서 어떻게 하죠? 남자는 저를 향해 싱긋 웃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매력적이던지 순간 심장이 콩닥였죠. 그랬군요. 저는 가방이 하도 크길래 이민 오시는 줄 알았어요. 회사 가방이셨군요. 이렇게 무거운데 여자 혼자 보내다니 너무하네요. 제가 아니었으면 큰일이었겠어요. 그는 택시 트렁크까지 가방을 친절하게 넣어주었습니다.
감사하다고 남자에게 인사를 남기고 택시를 타서도 택시 뒷창으로 그를 힐끔거리면서 쳐다봤어요. 괜히 연락처라도 물어볼 걸 하는 아쉬움도 남았어요. 그렇게 며칠을 지나지 않아 저는 다시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회사 직원들과 회사 앞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러 들렀을 때였습니다. 한참 커피를 주문하고 있는데 뒤에서 하는 소리에 돌아보니 바로 그 남자가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저는 너무 반가운 마음과 저를 한눈에 알아본 그를 보고 깜짝 놀랐죠. 그때는 정말 아주 잠깐이었으니까요. 저는 회사 직원들에게 먼저 가라고 하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 이곳에서 다 뵙네요? 여기는 무슨 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큰 문제 없이 다시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다행이네요. 안 그래도 그렇게 보내놓고 정말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만난 거 보니 우리 혹시 운명인가요? 우연히 반복되면 운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저를 보고 씩 웃는 겁니다. 정말 이국적으로 생긴 또렷한 이목구비가 제 눈에 한눈에 들어왔죠. 사람이 이렇게 잘생겨도 되는 건지 의심이 될 정도였어요. 그것도 그런데 저에게 우연히 반복되면 운명이라고 말을 하자 웃음이 나왔죠. 어머, 우연히 운명이 되려면 3번이 겹쳐야 한대요. 저희는 1번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이거 어쩌죠? 아직 운명이 되지 못했네요. 제가 혹시 마음에 드세요? 그는 긴 목을 기다란 손가락으로 긁적이며 멋쩍게 웃더라고요. 아유, 전 그날 당신을 그렇게 보내서 너무 후회해서 방금 보고 너무 좋아했는데 저만 아쉬웠나 보네요. 겨우 생각한 말인데. 그럼 그 한 번의 우연은 제가 운명으로 만들 테니까 우리 만나볼래요? 바로 앞에 잘생긴 얼굴로 고개를 내밀며 바라보는 남자를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 그는 너무 잘생겼고 젠틀한 매너를 가졌었으니까요. 우리는 그날 바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저 또한 혼자 오랫동안 홀로 지냈기에 누군가를 만나는 게 너무 설렜죠. 정말 그는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게 느껴졌어요. 만나면 그는 제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겁니다. 제가 얼굴에 뭐가 묻었냐고 물어보면 그는 웃으며 그냥 씩 미소를 짓더라고요. 그냥 얼굴만 봐도 좋다고요. 그때는 그의 말을 그냥 곧이곧대로 믿었던 것 같아요.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본다고 말입니다. 그는 미국 교포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에서 태어난 혼혈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뚜렷한 이목구비를 가졌나 봐요. 바로 아래로 2살 어린 여동생이 있다고 말도 해주었어요. 아버지는 그가 15살 때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저에 대해 물어봐서 제가 입양하라는 말을 해주었어요. 어릴 때 있었던 일을 말하면 그는 손을 꽉 잡아주면서 자기와 함께하면 절대 그런 일 다시 겪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맞잡은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의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인생을 함께할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죠. 이제 외롭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그와 만난 지 3달쯤 되었을까요? 그가 저와 결혼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유라야, 우리 결혼할까? 이렇게 너의 얼굴 보고 있는 것도 너무 좋은데 너와 매일 함께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싶어. 나랑 결혼해 줄래? 전 그 사람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우물거렸죠. 그 사람을 사랑했지만 만난 지 3달도 안 되어 결혼을 하는 건 너무 이르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와 가족이 된다는 건 너무 설렜죠. 항상 진짜 가족을 가지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하자는 그의 말에 괜히 고민이 되더군요. 우리 만난 지 3달밖에 안 됐는데 너무 이른 거 아닐까? 물론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같이 있고 싶지만 그래도 결혼은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시간을 두고 조금 더 생각해보자. 내가 너를 빨리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서 그래. 자주 만나서 이렇게 얼굴 보는 건 좋은데 매일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매일 너랑 얼굴 마주하고 싶은데 우리 결혼하자. 응? 내가 잘해줄게.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해줄게. 가족을 갖는 것에 확신이 서지 않아서였을까요? 저는 결국 그때는 그에게 결혼하겠다고 확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만난 지 3달 만에 결혼하는 것은 이른 것 같았어요. 주위의 동료에게 물어보니 결혼정보 회사를 통해 만나 결혼하는 경우에는 딱 3번 보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아는 사람은 1달 만에 결혼해서 10년 넘게 잘 살고 있다. 사람마다 케바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에게 바로 결혼하겠다고 못하는 게 너무 오랫동안 혼자 지내서 그런 것은 아닌지, 그를 믿어야 하지만 사람을 믿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죠. 하지만 저를 간절히 바라는 그를 배신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또한 쉽게 꺼낸 말이 아닐 테니까요. 저는 그와 만나서 결혼하자 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활짝 웃으며 저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정말? 우리 진짜 결혼하는 거지? 사랑해 유라야, 내가 정말 잘할게. 진짜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어. 나 정말 노력할 거야. 우리 그럼 결혼식은 언제 올릴까? 아니다. 결혼식이야 언제든 할 수 있으니 혼인신고부터 할까? 그는 그렇게도 저와 결혼하는 게 좋았던 걸까요? 저는 너무 앞서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진정 좀 해. 일단 부모님들께 결혼 허락을 맡아야지. 아무리 둘이 하는 결혼이라도 부모님께 알리고 서로 인사하고 그래야 하잖아. 결혼식은 그 다음에 하는 거야.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후딱 치르는 결혼은 못하겠어.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뒤틀렸습니다. 그렇게도 저와 결혼을 하고 싶었던 건지 그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직이 긴 숨을 내뱉었습니다. 알겠어, 그럼. 부모님 만나면 정말 바로 결혼하는 거야? 다른 말 하기 없어. 그때 결혼을 미룬다고 하면 안 돼? 약속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 손을 꽉 잡더라고요. 알겠다고 미국에서 가족을 한국으로 부르겠다고요. 그렇게 저는 그 사람의 가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온다고 해서 그와 함께 공항까지 마중을 나가게 되었죠. 공항에서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보고 저는 깍듯이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족들이 저의 얼굴을 보고는 표정이 굳더라고요. 정말 못 볼 것을 본 것처럼요. 심지어 어머니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그 순간은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정말 제가 마음에 안 드시나 보다 했죠. 그의 차로 호텔로 가는 내내 둘의 표정은 굳어 있으면서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는 정적이 넘쳐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말을 거시더군요. 혹시 집은 어디 있나요? 부모님은 계시나요? 형제는 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태어난 연도하고 생일은 어떻게 되나요? 아이고, 참 물어볼 질문이 많네. 저는 그래도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어머님이 어렵게 물어보는 것 같아서 성실히 답을 해드렸습니다. 집은 지방이고요. 부모님은 2분 다 계세요. 형제는 제 밑으로 남동생, 여동생 이렇게 둘이 있고 또 그때 그가 어머니께 화를 내며 제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제가 다 전화로 알려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거 그만 물어보세요. 이 사람 불편하게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유라야, 내가 다 말씀드렸어. 이제 그만 말해도 돼. 다시 차 안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당시에 가족 사이가 나쁜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제가 불편할까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죠. 호텔로 내려다주고 돌아가는 길에도 그는 제 손을 꽉 잡고서 기분 나쁘진 않았는지 또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저를 챙겨주는 게 고맙기만 했죠. 그렇게 가족이 모인 상견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엄마 아빠를 몇 년 만에 뵙는 거였어요. 그동안 삶이 바쁘기도 했고 왠지 가족에서 떨어져 나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두 분은 흔쾌히 저의 상견례에 와주시고 사위가 잘생겼다 하고 잘 살라고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남편이 정말 훤칠하게 잘생겼더라. 이놈 아빠 보고 자라서 얼굴만 보고 남편감 고른 거 아니지? 잘 살아. 그리고 불러줘서 고맙다. 저는 아빠를 꽉 껴안아드렸어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주 못 가서 너무 죄송해요. 정말 잘 살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동안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엄마 아빠는 제 손을 꽉 잡아주시며 토닥이셨습니다. 미안하다 유라야. 그때는 정말 우리가 사는 게 팍팍해서 너의 마음까지 챙길 여유가 없었어. 너에게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먹고 사는 게 급급했다. 서운한 거 다 털어버려라. 저는 네라고 대답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가족들과 상견례를 치르니 정말 이제 저도 그의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이제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는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유라야, 우리 어차피 결혼할 거 일찍 혼인신고를 하면 어떨까? 조금 일찍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혼인신고하고 당당하게 법적 부부가 되자. 물론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게 되겠지만 결혼식장도 잡지도 않았는데 너무 이른 선택 같았어요. 그래도 그건 너무 성급하게 하는 거 아닐까? 결혼식 후에 해도 늦지 않잖아. 천천히 하자. 일단 결혼식 준비하는 거에 집중했으면 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신경 쓸 게 너무 많잖아. 네가 나를 버리고 달아나 버릴까 봐 그래. 혼인신고 먼저 하자. 요즘 보면 혼인신고하고 먼저 살다가 나중에 결혼식 올리는 사람도 많던데. 우리도 그런 거로 생각하고 몇 달 후면 결혼식도 올리고 먼저 혼인신고해도 상관없잖아. 그의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부부가 심심치 않게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당시 저는 왠지 또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성급하게 결혼하는 것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혼인신고까지 그렇게 성급하다니요. 제가 한참 고민을 하니 그는 정말 안달복달을 하는 겁니다.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거죠. 우리가 사랑해서 법적으로 부부가 먼저 되는 거라고요. 저는 그의 성화에 못 이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 사실을 부모님과 그의 가족에게는 알려야 할 것 같아 전화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비 신우가 질겁을 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왜 그러냐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상견례 전에도 저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으니 혼인신고도 환영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예비 신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 앞 카페에 있으니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카페로 갔습니다. 굳은 표정의 신우가 카페에 앉아 있었고요. 제가 앉자마자 예비 신우는 당장 이 미친 결혼을 그만두라고 하는 겁니다. 언니, 당장 이 미친 결혼 그만두세요. 그러다가 언니 정말 후회해요. 오빠가 왜 이 결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니를 사랑해서 하는 것 같아요? 설마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저는 당황해서 말을 못하고 입을 뻥끗거리고 있었어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든다고 저렇게 말할 것까진 없잖아요. 그때 그가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에게 다가와 저의 손을 와락 잡아서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어요. 너 무슨 말이 그래? 유라에게 왜 결혼을 그만두라고 하는 거야? 내가 유라를 사랑하지 그럼 안 그렇다는 말이야? 이런 말 할 거면 너 당장 미국으로 돌아가. 그의 여동생은 그를 날카롭게 쏘아보더라고요. 내가 왜 오빠가 이 언니 만나는지 모를 것 같아? 오빠 아직도 그러는 거지? 아직도 안 고쳐진 거야? 그렇지. 오빠가 이 언니랑 결혼하는 거 제니퍼 때문이잖아. 그의 손이 예비 신우의 뺨을 날카롭게 지나쳐 갔습니다. 너무 놀라 손으로 입을 막고 두 눈을 동그랗게 뜨는 사이에 저는 그의 손에 이끌려 카페를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끌려 차에 태워지면서 그에게 제니퍼에 관해 묻고 싶었지만 그의 얼굴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처럼 시뻘개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이끌려간 곳은 그의 집이었어요. 만남이 짧아서인지 지금까지 사귀면서 그의 집은 처음 가봤어요. 이제 곧 있으면 이곳은 저희 신혼집이 될 곳이었죠. 그는 집에 오자마자 저를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저를 품에 안고 온몸을 잘게 떨고 있었습니다. 미안. 난 정말 너를 놓치기 싫은데 이렇게 보기도 아까운데 우리 가족은 나의 결혼을 받아들이기 너무 싫은가 봐. 난 유라 너만 있으면 돼. 그럼 우리 가족도 버릴 수 있어. 내 옆에 있어 줄 거지? 저는 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저를 간절히 바라는 그의 마음을 잘 알 것 같았어요. 저도 그와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세상 천지에 저에겐 그밖에 제 편이 없었으니까요. 알아. 나도 당신 마음 다 알아. 나도 당신만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가족을 버린다고 하지 마. 혼자는 너무 외로워. 내가 직접 겪어봤잖아. 내일 당장 혼인신고하러 가자. 우리가 법적으로라도 이어져야 우리 가족이 더 이상 우리를 갈라놓지 못하지. 오늘은 이곳에서 자고 내일 아침에 바로 가서 혼인신고하자. 알겠어. 내일 당장 하자. 당신이 원하면 나도 좋아. 그러니까 이제 동생한테 손찌검하지 마. 나 아까 너무 무서웠어. 그는 저를 꽉 끌어안고 알겠다고 하더군요. 내일이면 그와 정말 부부가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뭉클해지더군요. 그동안의 걱정이 참 무색해졌습니다. 그렇게 그의 집에 하루를 보내게 되고 이제 우리의 신혼집이 될 집을 구경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안방의 옷장 문을 열었는데 하얀 웨딩드레스가 들어있었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순간 소름이 돋아 올랐던 것 같아요. 옷장에 있는 웨딩드레스라 참 기묘하게 다가오잖아요. 누가 옷장에 웨딩드레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저는 드레스를 들고 가서 그의 앞에 내밀었어요. 이거 뭐야? 언제 이걸 준비한 거야? 혹시 내 거야? 이걸 왜 옷장에 넣어둔 거야? 혹시나 나를 위해 준비한 것인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곳에 있으니 당연히 제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는 다가와서 저를 보며 싱긋 웃는 겁니다. 나의 신부를 위해 미리 준비했지. 너와 참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입어볼래? 참 잘 어울릴 거야. 너를 생각하면서 고른 드레스니까. 저는 다시 드레스를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드레스가 유행이 지난 디자인이었습니다. 최신 유행하는 디자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를 위해 준비했다고 하니 순간 설레더군요. 이렇게 드레스를 준비할 정도로 저와 결혼을 원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저는 드레스를 가지고 가서 입어보기로 했어요. 안방으로 들어가서 드레스를 입고 살짝 치마를 들었는데 치맛단 끝 속치마에 갈색 얼룩이 보이는 겁니다. 치마를 들여 안쪽을 보니 핏자국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오래되어 갈색으로 변색된 핏자국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쳐서 서둘러 방문을 걸어 잠가 버렸습니다. 그가 문을 잠그는 소리를 들었는지 문고리를 쥐고 흔들면서 말했습니다. 제니퍼,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어? 문 좀 열어봐. 제니퍼, 왜 문을 잠근 거야? 문 열어. 왜 문을 잠근 거냐고. 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제 귓속으로 파고 들어왔습니다. 제니퍼라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름은 분명 제니퍼라는 이름이었어요. 저는 온몸에 닭살이 올라오자 문 옆에 서랍장을 밀어 문 앞에 가져다 놓았죠. 그리고 침대 위에 벗어놓은 제 옷에서 핸드폰을 꺼내 예비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는 아직도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며 제니퍼를 찾고 있었죠. 여보세요? 저예요. 지금 그의 집인데 그가 저를 제니퍼라고 불러요. 도대체 제니퍼가 누구죠? 지금 그를 피해 안방에 혼자 있어요. 예비 신우가 길게 숨을 내쉬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제니퍼는 오빠가 사랑한 첫사랑의 이름입니다.
둘은 8년을 사귀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죽어버려서 오빠가 아주 힘들어했어요. 당신하고 많이 닮았어요. 아니, 저도 처음 당신을 봤을 때는 당신이 혹시 제니퍼가 아닌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녀의 말에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죠. 아무리 닮았다고 해도 사람을 착각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닮아도 사람을 착각하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집에 웨딩드레스가 있던데 혹시 이것도 제니퍼의 드레스인가요? 혹시 당신은 자신이 쌍둥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나요? 제니퍼는 자신이 아기 때 한국에서 입양이 되었다고 일란성 쌍둥이 동생이 한국에 남아있다고 항상 말했습니다. 혼자 미국으로 입양되었다고요. 언젠가 당신을 만나러 한국으로 가겠다고 말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저에게 쌍둥이 언니가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결국 그가 사랑한 건 제가 아닌 죽은 언니였던 거죠. 그때 그가 문을 밀어내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고리가 이미 망가져 헐렁거리더군요. 그는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를 피해 뒷걸음쳤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어깨를 꽉 잡더군요. 제니퍼, 돌아왔구나. 드디어 나에게 다시 돌아왔어.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 알아? 그때 정말 미안했어. 혹시 많이 아팠어? 너를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용서해 줄 거지? 이미 그의 눈에는 저는 없었어요. 그의 앞에서 있는 것은 제니퍼인 저의 언니였습니다. 저를 껴안는 그를 밀쳤습니다. 나는 제니퍼가 아니야. 제대로 봐. 난 김유라라고. 당신이 말하는 제니퍼는 이미 죽었어. 이제껏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언니를 사랑해서 나를 좋아한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순간 그의 얼굴이 뒤틀렸습니다. 그러더니 제 발밑에 무릎을 꿇으며 손을 싹싹 비는 겁니다. 아니야, 미안해 유라야.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나 봐. 내가 사랑하는 건 네가 맞아. 착각하지 않았어, 정말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원하는데. 저는 그 순간 그에게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뒤에서 저를 확 잡으면서 놓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대로 포개져 바닥으로 꼬꾸라져 쓰러졌습니다. 그는 저를 위에서 짓누르며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나에게서 도망 못 가. 왜 나를 벗어나려고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도 제니퍼도 왜 날 도망가려고 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사랑해줬는데. 미쳤어. 너는 미쳤어. 이게 사랑이야? 이건 사랑이 아니야. 집착이지. 언니를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이 드레스는 도대체 뭐냐고. 그는 저의 어깨를 강하게 짓누르며 저의 귀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나랑 결혼하기 싫다고 해서 영원한 나의 신부로 만들었지. 이제 네 차례야. 유라야, 나를 벗어날 생각하지 마. 저는 두 눈을 날카롭게 뜬 그를 보며 온몸을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그의 손은 목을 틀어쥐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죽겠구나 하고 마지막 숨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 현관문이 열리며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경찰들과 들이닥쳤습니다. 경찰들은 제 위에 있는 그 사람을 끌어냈습니다. 결국 그는 현행범으로 바로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그의 여동생에게 그 전에 언니에게 있었던 일을 모두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언니와 그는 고등학교에서 만난 사이였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8년간 사귀었던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대학을 다녔던 몇 년을 제외하고 거의 곁에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대학 졸업 후 그와 다시 만난 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언니는 사교성이 뛰어나 주위에 사람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그는 그것을 항상 못마땅하게 생각했나 봐요. 언니에게 사람들 가려서 만나라 잔소리를 하면 언니는 그것을 자신을 통제한다고 생각한 거죠. 언니가 그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마다 그의 불만은 점점 커졌나 봐요. 둘 사이가 어긋날 때마다 그의 집착은 점점 커지고 이제 병적으로 언니를 간섭하고 통제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참다 못한 언니는 그에게 결국 이별을 고했습니다.
언니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는 결국 하지 말아야 했을 선택을 했습니다. 언니에게 수면제를 먹여 납치하고 드레스까지 곱게 입히고 둘만의 결혼식을 준비했다네요. 동생은 이미 그때부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을 하더군요. 잠에서 깨어난 언니는 자신의 모습에 소름 끼쳐하며 그와 크게 싸웠나 봐요. 그리고 집 밖으로 달아나는 언니를 차로 쫓아간 그는 언니를 차로 치워버렸습니다. 언니는 쇼크로 그 자리에서 기절하게 되었고 그는 놀라서 언니를 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동했지만 갈비뼈가 부러져 폐를 깊게 찌르는 바람에 언니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언니의 장례를 치르고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과 집착 대상이 사라지며 심한 정신착란을 일으켰다는군요. 언니를 차로 치었지만 사고 후 살리려고 병원까지 이송까지 한 점을 생각해서 교도소가 아닌 정신병동에서 5년을 살고 출소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는 치료 후 평범하게 일상으로 돌아와 한국으로 출장차 왔다가 우연히 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언니랑 똑같이 생긴 저를 보고 제니퍼가 살아왔다고 전화를 했더랍니다. 가족들은 아니라고 그 사람은 제니퍼의 쌍둥이 동생이 아니냐 하고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그때 그는 정신줄을 꽉 붙들었나 봐요. 그래서 걱정을 한시름 덜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치료가 다 되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그는 처음부터 캐리어를 이용해 저에게 접근했다고 했답니다. 한 달 정도 먼저 저를 지켜보면서 접근할 기회를 엿봤다고 했다더군요. 그 후에도 그는 저를 감시하고 통제 안에 넣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언니에게 보인 집착을 저에게도 보인 거죠. 결국 그가 처음부터 사랑한 건 제가 아닌 죽은 언니였던 겁니다. 저의 모습에서 언니를 보고 좋아하고 사랑했던 거겠죠. 저는 다시 그를 찾아가서 말을 해봐야 하는 건지 고민을 했습니다. 가서 말을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고민을 했지만 완벽한 이별을 고하기 위해 저는 그가 있는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그는 구치소의 교도소복을 입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보기 좋네. 구치소 밥이 잘 나오나 봐. 사실 찾아올까 오지 말까 고민을 참 많이 했어.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남아있을까 하고 말이야. 하지만 묻고 싶더라고.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한 번도 나를 사랑한 적 없어? 나한테서 언니를 보고 그동안 좋아한 거야? 처음에는 그랬던 것도 같아. 너를 처음 보는데 제니퍼가 살아 돌아온 것 같았으니까. 보면 볼수록 그녀가 떠올랐어. 그리고 너를 만나면서 너희는 결국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게 너무 다르더라. 그리고 너의 모습이 더 좋았어. 제니퍼는 항상 강하고 당당하고 사람 좋아했지만 너는 반대니까 오히려 나랑 더 맞는다고 생각했어. 오히려 제니퍼가 나를 너에게 보내주지 않았나 생각했어. 확실한 건 마지막은 너를 사랑했다는 거야. 그의 마음에 움찔거렸습니다. 마지막은 저를 사랑했다는 그의 말을 믿고 싶었을까요? 저는 두 손을 꽉 쥐고 마지막을 고했습니다. 그랬구나. 그래도 사랑했다니 나도 그 사랑에 답을 해줘야겠네. 우리는 여기서 이제 헤어지는 거야. 시작했으니 끝도 있어야지. 다시는 우리 마주치지 말자. 다시는 서로를 만나도 모르는 사람인 거야. 우연히 만나도 우리는 운명이 아닌 거야. 고개를 숙이고 울먹이는 그를 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들은 말은 다시 정신착란 현상을 일으켜 정신감호소로 이송되었다더군요. 저 또한 공황장애가 찾아와 정신과 치료와 약을 먹게 되었죠. 그리고 언젠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저를 닮았다는 언니가 묻혀있는 미국으로 가서 그녀를 만나고 싶네요. 어쩌면 언니가 저를 그에게서 구해주려고 그 웨딩드레스에 핏자국을 남겼나 싶기도 해요. 세상에는 기가 막히는 우연이 많다지만 어쩌면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는 운명도 있나 봐요. 그것이 가져올 운명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결국은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요.
간절함이 집착에 가까워져 올 때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아요. 과한 건 모자란 것만 못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랑을 바라는지 한 번쯤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네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나이에 알콩달콩 신혼을 즐기고 있는 결혼한 지 1년이 아직 안 된 새댁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정말 피가 마르게 힘들었던 기간이 있어서 이렇게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기웃기웃하다가 사연을 올려봐요. 남편을 만나게 된 이야기부터 결혼을 하고 고된 시간을 거쳐 드디어 신혼생활을 즐기게 된 저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저의 직업은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대학을 유아교육과를 졸업했고 졸업과 동시에 각고의 노력 끝에 어린이집 교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예뻐해서 유아교육과에 진학했고 어린이집 교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진로를 결정했고 조금 더 친절하고 유능한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피아노도 배우고 미술 교육도 배우고 그랬어요. 저도 나이 30을 맞이하면서 경력이 꽤 되는 선생님이 되었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아이들의 담당 선생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나름 아이들이랑 잘 지내고 있었기에 능력적으로도 괜찮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이전에 근무했던 어린이집이 건물 허가 문제로 인해 폐원을 하게 되면서 급하게 다른 어린이집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전 어린이집보다 집에서 훨씬 가까운 거리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가게 되었다는 점이었죠. 새학기 시즌에 맞춰서 제가 이직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원장 선생님은 저에게 7세 반을 맡아주었으면 하셨어요. 원래도 소통이 잘 되는 6, 7세 반 아이들의 담임을 맡고 있었기에 원하던 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출근을 하고 7세 반 친구들과 하나하나 눈을 맞추면서 인사를 했는데 이러면 안 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 쎄한 느낌이 오는 친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윤민지라는 친구였는데 제 생각에는 문제가 조금 심각해 보인다 싶을 정도로 아나 모인인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지가 뭐 같은 반 친구들을 괴롭히는 건 늘 있는 일이었어요. 그저 장난감 빼앗고 그림 그리는 걸 찍거나 망치고 하는 건 친구들도 익숙한지 민지에게 따지거나 하지 않고 그러려니 하고 피하더라고요. 오죽했으면 고작 7살짜리 아이들이 그럴까 싶어서 쭉 지켜봤는데 민지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대단한 친구였습니다. 친구들에게 매일같이 상처를 냈거든요. 핥히고 꼬집는 건 기본이고 깨물어서 몸에 이자국으로 멍을 내는 일도 잦았습니다. 아이의 턱 힘이 얼마나 세던지 제가 물어뜯는 민지를 말리는데 물어뜯는 행위를 멈추지를 않더군요. 민지 때문에 다친 친구들의 부모님께 다친 사실을 알려드리고 민지의 부모님께도 전화해서 민지가 오늘은 이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하거든요. 이런 걸 숨기면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괴롭히는 줄 알고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모로 복잡해지니까요. 제가 아무리 민지한테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을 해줘봐야 부모가 한번 혼내는 게 더 잘 먹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민지네 어머님께 전화를 드려서 민지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고 친구들이 많이 불편해한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저한테 불쑥 그러시더라고요. 근데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알아서 하세요. 선생이 왜 있는 건데요? 저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죠. 여태 만났던 어머님들은 제가 전화하면 죄송하다고 약국에서 약을 사다가 전달해 주시고 직접 다친 아이에게 사과도 하셨거든요.
어머니들끼리 서로 얼굴 붉힐 일 없게 서로서로 배려하고 존중해가며 아이들을 더욱 잘 보살펴 주십사 요청하셨는데 너무 아나무인인 거예요. 어머니께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시니까 민지도 친구들에게 굳이 배려를 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봤던 터라 어찌 설명을 드리고 어머님께 민지를 교육해 주십사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 정도로 끝났으면 다행인데 학기 초에 보통 학부모 상담을 하거든요. 이 아이의 성향이 어떤지, 어린이집에서 어떤 교육을 원하는지,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무엇인지, 혹은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제가 더 집중적으로 아이들을 살펴볼 수 있으니까요. 특히 알레르기 같은 부분은 아이가 크게 아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훨씬 더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서면으로 알레르기 있는 음식을 적어달라고 학부모님께 보내고 있고요. 분명 민지의 상담 일지에는 알레르기 음식에 대한 부분이 적혀 있지 않았어요. 서면으로 제출하신 문서에도 알레르기 음식 부분이 공란으로 비어 있었기에 아무거나 잘 먹는구나 싶었죠. 그날은 어린이집 반찬으로 견과류 조림이 나왔는데 민지가 땅콩을 먹자마자 캑캑거리면서 막 입술부터 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놀라서 민지 어머님께 전화를 드리니 그제야 우리 아이한테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데 그걸 먹이면 어떡하냐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애 잘못되면 책임지실 거예요? 하면서 응급실 당장 보내라고 막 화를 내는데 정신이 쏙 빠지더라고요. 일단 응급처치는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에 서둘러서 구급차를 불렀고 아이를 대학병원으로 옮기고 주사를 맞췄어요. 이후에 어린이집에 돌아와서 민지 어머님께 상황을 설명드리고 알레르기 음식이 있었으면 상담 시에 혹은 서면 자료에 제출을 해주셨어야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분명히 상담할 때 말했는데 선생님이 제대로 못 들은 거라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상담 일지를 다시 보아도 알레르기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는데 말이죠. 거기다가 민지는 매일같이 지각을 일삼는 친구였어요. 물론 어린이집 등원이라는 게 나름 유동적이고 친구들에게 맞춰서 이뤄지기는 하지만 수업 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보통은 8시 30분에서 9시 30분까지 등원을 하고 간식을 간단하게 먹고 그 이후부터는 만들기도 하고 놀이도 하고 한글이나 숫자 공부도 해요. 그런데 민지는 정말 자기 마음대로 등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달에 등원 일수를 채우지 않으면 원비가 학부모 부담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꼬박꼬박 나오기는 하는데 어떤 날은 11시에 나오고 어떤 날은 9시에 나오고 이러니까 애도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늦게 왔으면 수업에 잘 참여를 해줘야 하는데 다른 친구들이 만들기 하고 있는 걸 방해한다거나 미술 수업할 때 그림 그리고 있으면 종이를 찢는다던가 색연필을 뺏는다던가 하면서 계속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제가 태생이 마른 체질이긴 하지만 민지 담임을 맡고 나서부터 스트레스로 살이 쭉쭉 빠져서 정말 해골처럼 살이 빠졌어요. 오죽하면 친구들이며 가족들이며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볼 정도로 몰골이 피폐해졌습니다. 정말 민지 때문에 저는 어린이집 근처에 있는 소아과를 매일같이 다녀야만 했거든요. 제가 어린이집에 취직을 한 건지 병원에 취직을 한 건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민지가 친구들 얼굴에 상처라도 내면 병원으로 달려가서 드레싱도 해줘야 했고 약도 처방받아 와야 하는 일이 제 일과나 다름없었어요. 어느 부모가 귀한 자식 얼굴에 상처가 나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제가 어린이집에서 일지를 써야 된다거나 다른 일을 해야 할 시간에도 제 할 일을 못하고 민지만 지켜봐야 했습니다. 매번 아이들이 다칠 때마다 다니던 어린이집 근처에 소아과가 이사를 간다는 소식은 제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친절하게 매번 아이들을 응대해 주시던 소아과 선생님이 사라지면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병원에 가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우리 반 친구의 팔뚝에 또다시 민지의 입자국이 났고 멍이 들 것 같아서 재빨리 아이를 데리고 제일 가까운 내과에 갔습니다. 남자 의사 선생님 혼자서 내과 진료를 하고 계셨는데 제가 애를 데리고 오니 친절하게 드레싱도 해주시고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린이집 선생님인 걸 모르시는 의사 선생님은 어머님 하면서 저에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제가 낳은 아이가 아니긴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저는 어린이집 선생님인데요? 하기도 웃겨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죠. 그 주에 또 다른 애를 핥힌 민지에게 경고를 하고 아이를 데리고 내과를 방문해서 진료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2주일 동안 각기 다른 3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을 찾아가니 그제야 의사 선생님께서 의문을 가지시더라고요. 젊어 보이시는데 애가 몇이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그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죠. 저는 아기 엄마가 아니라 어린이집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의문이 풀리셨는지 아, 그러셨구나 하시는 겁니다. 제가 민지 때문에 매번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건지 채기가 가라앉질 않고 있어서 아이 진료를 보는 김에 저도 진료를 받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임신 가능성은 없으신 거냐고 물어보시길래 미혼이라고 대답을 했죠. 평소에도 병원 가서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 의사 선생님께서 또 환하게 웃으시면서 아, 그러세요? 하면서 처방을 해주셨어요. 생각보다 푼수 같은 모습이 있으시다고 생각하고 아이랑 저랑 진료를 받고 처방도 받고 나왔습니다. 그 뒤로 당연한 수순으로 저는 내과 단골이 될 수밖에 없었죠. 새학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병원을 얼마나 다닌 건지 진짜 민지 때문에 너무나도 속이 상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병원에 가야만 했고 저는 다른 학부모님들에게도 시달리게 되었어요. 그도 그럴 게 고작 5월밖에 안 됐는데 우리 반 친구들이 적어도 3-4번씩은 병원에 다녀왔으니까요. 제 속이 얼마나 말이 아니겠습니까? 밥만 먹으면 체하고 민지 얼굴만 봐도 속이 답답한 게 진짜 딱 죽겠더라고요. 내과에 들러서 체했을 때 먹는 약을 매번 처방받는 것도 나중에는 부끄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의사 선생님 붙잡고 선생님은 절대로 폐업하시면 안 된다고 사정을 했다니까요. 그래도 7살이니까 이번 학기만 지나면 초등학교에 가게 될 거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꾸역꾸역 버텼습니다. 하지만 아직 여름방학조차 멀게만 느껴지는 시기였어요. 아이들의 옷차림이 반팔로 바뀌었는데 방학은 왜 이다지도 멀리 있는 걸까요? 학부모님들은 저에게 매번 불만이 섞인 전화를 하셨고 저는 전화에 대고 죄송하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민지를 퇴소시켜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시는데 어린이집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관이다 보니 저희가 함부로 퇴소를 시킬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제가 민지네 어머님께 어린이집에 와달라 부탁을 드렸죠. 상담을 좀 해야 할 것 같다고요. 아버님도 같이 오셔서 듣는 게 좋겠다고 했더니 어머님께서 저한테 노발대발 하시면서 화를 내시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혼해서 한부모 가정이거든요? 나 혼자서 우리 민지를 키우고 있다고. 그런데 어떻게 아빠를 오라고 부를 수가 있어?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선생, 내가 오늘 오후에 갈 테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담일지 그 어디에도 민지가 한부모 가정이라고 적혀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도대체 아무 말씀도 해주지 않은 게 누군데 저한테 화를 내는 건지 너무 짜증났어요. 거기다가 어린이집에서 보통 늦어도 애들이 6, 7시면 다들 집으로 귀가라거든요. 그날은 본인이 일이 있다고 하시더니 결국 7시 반에서야 어린이집에 찾아와서는 원장 선생님 어디 있냐고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원장 선생님께서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저와 함께 어린이집에 남아있어 주셨기에 망정이지 퇴근하셨으면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 벌어졌을 것 같네요.
그러면서 와서 제가 민지 어머님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원장 선생님께 하더라고요. 어린이집 망하게 만들겠다면서 자기가 누군지 알고 이렇게 하대를 하는 거냐고 막 난리를 치는데 우리 원장 선생님께서도 화가 나셨는지 결국 민지를 우리 어린이집에서 퇴소를 시키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민지 어머님께서 생각하셨던 방향이랑 일이 다르게 흘러간다고 느끼셨나 봐요. 갑자기 또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바뀌시면서 정에 읍소를 하시더라고요. 혼자 벌어서 애를 키우는데 여기서 당장 나가게 되면 애는 누가 봐주냐고 애 혼자 집에 있어야 한다고요. 죽어도 이 어린이집에서 퇴소할 수 없다고 막 눈물을 흘리시는데 원장 선생님이랑 저랑 무슨 드라마 한 편 보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더니 은근슬쩍 담임 선생님의 자질이 부족해서 애가 더 엇나가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우리 민지가 집에서는 그렇게 사나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어린이집만 오면 자꾸 그런다고 하니까 제 탓이 아닌가 싶다고요. 원장 선생님도 결국 경고만 주는 걸로 일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 퇴소라는 게 저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보통은 퇴소 이야기를 꺼내면 부끄러워서라도 스스로 퇴소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민지 어머님은 그런 것도 없으신가 봅니다.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원장 선생님도 저보고 민지를 더 집중적으로 보라고 하는데 반의 아이들이 몇 명인데 민지만 보고 있을 순 없잖아요. 최대한 사고를 칠 수 없게 집중 마크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무색하게 민지는 또 장난감을 던졌고 우리 반 아이 머리에 혹이 생겼어요. 살면서 제가 이렇게 죄송하다는 말을 많이 해본 적도 없는 것 같네요. 나중에는 다른 학부모님들께서 어린이집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한숨을 쉬시면서 민지가 또 무슨 짓을 했나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도대체 민지를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할지 막막했죠. 여름이 다가오니 모기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가 왔어요. 저는 손꼽아 방학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민지네 어머님께서 어린이집으로 전화를 하신 겁니다. 무슨 일이냐고 여쭈어 보니 민지가 글쎄 모기가 물려서 왔다면서 어린이집에 모기가 있는 게 말이 되냐고 어떻게 책임질 거냐요. 아니, 모기는 밖에서 물렸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진짜 이 꼴을 다 봐가면서 참고 애를 돌봐야 한다는 게 너무나도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손꼽아 기다리던 여름방학이 왔고 2주일 동안 아무 생각 없이 푹 쉬었습니다. 어린이집 출근을 안 하니까 정말 너무 행복하고 평화롭더라고요. 친구들 만나서 술도 먹고 동남아 여행도 다녀오고 진짜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2주일은 순식간에 지나가더라고요. 어린이집 방학이 끝나자마자 민지를 보자마자 체한 느낌이 확 왔고 결국 아이들 낮잠 시간에 저는 내과로 향했습니다. 제가 아이도 없이 혼자 가서 위장약 처방을 해달라고 하자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빤히 보셨어요. 그러더니 요 며칠 안 보여서 아이가 잠잠한 건지 아니면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궁금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을 그만둔 건 아닐까 걱정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죠. 제가 일을 그만두는 게 왜 의사 선생님의 걱정거리가 되는 건지. 그러더니 저한테 갑자기 그러시는 겁니다. 저한테 자꾸 마음이 쓰인대요. 퇴근은 언제 하는지 궁금하다면서 혹시 퇴근하고 자기랑 데이트할 생각은 없냐는 거예요. 멀끔하게 생겨서 의사식이나 됐는데 저한테 데이트 신청까지 하니까 제가 당연히 혹하지 않겠어요? 어른들 말씀에도 사자 직업 가진 사람이 최고라고들 하시잖아요. 갑자기 저한테도 봄날이 찾아오는 건가 그런 생각이 막 들고 의사 남친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당연히 좋지. 그날 바로 퇴근 후에 데이트를 했어요.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시는데 차도 외제차를 끌고 다니시더라고요. 주말에도 별일 없으면 토요일 오전 진료 끝나고 같이 영화를 보자고 하시길래 저도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2번, 3번 만남이 이루어졌고 저한테 위장약을 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근본적인 스트레스를 푸는 게 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설명했죠. 우리 반 친구 중에 문제를 자주 일으키는 친구가 있다고요. 그랬더니 그 말썽을 피우는 친구들 분리시키는 게 좋지 않겠네요.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만 친구들이 활동할 때 민지가 집중을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공간을 슬쩍 분리해보는 게 어떨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며칠 동안 반 아이들이 활동을 할 때 민지는 놀이방에서 놀게 한다던가 민지가 교구 활동을 할 때 친구들은 야외 활동을 하는 식으로 분리를 해봤어요. 민지를 제가 전담하고 보조 선생님이 아이들과 활동을 하니 서로 싸울 일도 없고 너무나도 원이 평화로운 겁니다. 원장 선생님도 진즉 이렇게 분리해서 활동을 시킬 걸 그랬다면서 저한테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저는 제 남자친구 덕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모두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했는데 딱 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바로 민진의 어머님이요. 어린이집에 전화를 해서는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애만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못하게 다른 공간에서 놀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애 일부러 왕따를 시키는 겁니까? 퇴소하라고 했는데 퇴소 안 했다고 이런 식으로 치사하게 굴어요? 내가 당신네들 전부 교육청에 고발할 거야. 교육청에 고발을 하긴 뭘 하신다고 그러세요, 어머님. 민지도 활동을 하려면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덕분에 친구들이 다치지도 않고 민지도 만족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희도 퇴소 처리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저한테 퇴소 운운하시면서 협박하시는 거예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죠. 한부모 가정이라고 무시당하는 것도 서러운데 어린이집까지 그만두면 우리 민지는 누가 돌보나요? 제가 일 그만두고 저랑 민지랑 손가락 빨면서 집에만 있어야 하나요? 이제 2학기가 시작되었으니 다른 어린이집에도 빈자리가 꽤 많을 거예요. 시간을 드릴 테니 그때까지 다른 어린이집을 알아보세요. 그러고 났더니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으셨대요. 저는 드디어 민지를 안 봐도 되는 건가 싶어서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상한 데서 터진 거죠. 진짜로 민지네 어머님께서 교육청에 민원을 넣은 거예요. 제가 민지를 왕따시키고 은근히 괴롭히고 구박을 했다고요. 민지한테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을 일부러 먹이기까지 했다고, 모기 물리라고 일부러 야외에 내놓은 것 같다고 신고를 넣었더라고요. 요즘 어린이집에 CCTV 다 달려있는 거 아시죠? 상담 일지도 전부 파일로 정리해두고요. 당연히 제 혐의가 없음을 입증할 증거는 차고 넘쳤고 무혐의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민지 어머님께서 전화가 와서는 합의를 하자고 하시는 겁니다. 무슨 합의요? 하고 물어보니 돈을 좀 주면 민지를 괴롭힌 것도 비밀로 해주고 맘카페에 올리지 않겠대요. 제가 참다 안 되었기에 마음대로 하시라고, 우리도 법적 증거 다 있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라고 했더니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면서 전화를 뚝 끊더라고요. 제 뒤로 전화도 안 받으시고 전화도 걸려오진 않았는데 찰면피는 찰면피인지 민지는 계속 어린이집에 등원을 시키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남자친구한테 전부 털어놓았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냐면서 이런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대요. 자기랑 결혼해서 집에서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편히 쉬는 건 어떻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안 그래도 자기 벌어둔 돈이 꽤 있고 돈도 잘 버는 의사라고 호강시켜주고 싶다고 프로포즈를 하는 겁니다. 남자친구가 물론 저보다 6살이나 많았기에 저보다야 부자일 거라고 생각은 하긴 했지만 대놓고 이야기를 하니 당황스럽더군요. 저도 이 일을 너무 사랑하고 즐거워서 시작한 거지만 정말 경력이 무색하게 민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솔직하게 저도 제 마음을 이야기했죠.
이 일이 너무 좋은데 결혼도 하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사실 일 때문에 고생하니까 그만두고 결혼하자고 한 건 핑계라고 그냥 결혼하고 싶어서 한 말이래요. 남자친구가 결혼 정년기를 갓 넘어선 나이기도 했고 양가에서 빠르게 결혼 준비를 시작하길 바라시기도 했어요. 급물살을 타고 진행된 결혼 준비는 남자친구가 분양받아둔 집에서 신혼살림을 차리는 것으로 시작했죠. 우리 집에서도 의사 사위가 온다고 하니 무리해서라도 혼수를 다 채워주겠다고 했고요. 시댁에서는 아들 혼자 공부 열심히 해서 뒷바라지도 제대로 못 해줬는데 알아서 의대 가고 졸업했다고 허례허식은 필요 없대요. 몸만 오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 걱정하긴 했거든요. 열쇠 3개는 해와야지 이러실까 봐요. 그렇게 양가 상견례 자리를 가지게 되었어요. 저와 부모님, 예비신랑과 시부모님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비 시모가 막 통화를 하시는데 못 온다고? 응 알겠어 이러시는 거예요. 누가 더 오실 분이 있냐고 하니까 예비 신랑에게 누나가 하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일이 바빠서 오늘 오기로 했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될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했대요. 나중에 연락 따로 드려서 만나면 되는 거니까 알겠다고 했어요. 결혼 준비가 막 빠르게 진행이 되니까 신혼여행 날짜를 서둘러 정해서 어린이집에 휴가를 내야 하는 상황이 왔어요. 원장 선생님도 너무나도 축하한다고 휴가 뺄 수 있는 만큼 신혼여행을 다녀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결혼한다고 바빠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슬쩍 양해를 구했더니 우리 반 친구들이 전부 저한테 축하한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다른 반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이 축가라도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했지만 솔직히 경건한 결혼식을 하고 싶었기에 부탁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제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신혼여행을 가면 다른 일일 선생님들이 오셔서 아이들을 봐주시겠지만 또 제가 담임이니까 마음이 약간 불안해서 아이들 하나하나 껴안아주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했어요. 선생님이 결혼을 하게 되어서 며칠간 자리를 비우게 되었다고 말이죠. 아이들도 저를 꼭 끌어안아주면서 결혼 축하드려요, 선생님 축하해요 하는데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내가 이래서 어린이집 선생님이 되고 싶었지 하는 마음도 들고 괜히 코끝도 찡해지고 그런데 민지만 멀뚱멀뚱 있더라고요. 저도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지만 민지만 빼놓을 순 없어서 안아줬어요. 민지야 선생님이 하고 있는데 제 뺨을 확 핥히는 게 아니겠어요. 왜 끌어왔냐고 짜증난다고요. 결혼식이 내일 모레인데 뺨에 상처가 난 게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막 울었어요. 원장 선생님이 놀래서 저 달래주시고 당장 예비 신랑네 병원 가서 상처 빨리 아물게 약이라도 바르고 오라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예비 신랑이 도대체 그 문제아가 어떤 앤지 궁금하다고 얼굴이나 한번 보자고 씩씩거리는 걸 말렸죠. 꽤 밴드를 붙이면 안 보이는 정도긴 했지만 신부 화장을 해야 하는데 너무 속상했습니다. 결국 결혼식 당일까지 딱지가 앉아있는 게 눈에 띄었고 컨실러를 엄청 발랐는데도 티가 났어요. 그렇지만 정신없이 손님들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또 금방 잊어버리긴 했죠. 사진은 포토샵하면 티도 안 날 거라고 사람들이 위로도 해주었고요. 그런데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데 시모가 신우를 소개해주겠다면서 웬 여자랑 같이 들어오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는데 신우 될 사람이 글쎄 아는 사람인 거죠. 바로 민지와 민지의 어머님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입을 떡 벌리고 있으니 민지 어머님께서 뭐야, 선생이 우리 동생이랑 결혼할 여자야? 하면서 콧방귀를 뀌는 겁니다. 시모는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 어린이집 선생님이라더니 민지네 선생님이야? 아이고 신기해라 하면서 우시는데 저는 웃음이 진짜 하나도 안 나는 겁니다. 신부님 입장 준비하셔야 돼요 하는 소리에
민지 어머님, 아니, 그니까 신우가 나중에 보자 하면서 나가는데 진짜 공포가 따로 없었어요. 제가 결혼식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아무 소리 못하고 있다가 신혼여행에 가서야 남편을 붙잡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결혼식 때도 정신이 없어 보였다면서 무슨 일 있었냐고 하길래 내 뺨에 상처낸 그 문제아 있잖아 하면서 오늘 뗐어요. 그 문제아가 사실은 당신 조카 민지더라 하니 제 남편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당신 뺨에 상처를 낸 게 내 조카가 한 짓이라고? 그동안 친구들을 괴롭혀서 병원을 매일같이 오고 가게 한 문제아가 민지라고? 아주 잠시 곰곰이 생각을 하던 남편은 저한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본인이 알아서 다 정리해주겠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신우라고 신우의 집 못하게 해주겠다고 든든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믿기로 했고 남편은 신혼여행에서 다녀오자마자 시댁을 방문해 시부모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태 우리 와이프를 괴롭히고 있던 어린이집 원생이 있는데 그게 민지였다고 신우의 딸 민지라고요. 시부모도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민지가 집에서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면서 상상도 못했더라고. 신우가 워낙 바쁜 터라 애를 잘못 챙기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인 줄은 몰랐다고요. 저한테 아이고 미안해서 어쩌지 우리가 너무 아무것도 몰랐네 고생했겠네 하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시모가 신신당부를 했어요. 앞으로 최대한 마주치지 않고 살게 해주겠다고요. 근데 뭐 그게 쉽나요? 시댁이며 우리 신혼집이며 신혼의 집이며 다 한 동네나 다름없는 곳에서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의외로 일이 쉽게 풀리는 듯 했어요. 제가 신혼여행에 다녀오니까 민지가 등원을 안 했더라고요. 원장 선생님한테 민지가 어디 아픈 걸까요? 하고 물어보니 다른 어린이집에서 입소 안내가 와서 어린이집을 옮겼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올케가 어린이집 선생님이니까 그것도 늘 부딪혔던 담임이라 피한 게 아닌가 싶었죠. 며칠 뒤 저녁에 남편이 시댁에서 밥이나 먹자고 하길래 생각 없이 따라 나섰는데 시댁에 신우랑 시조카가 있더라고요. 신우가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더니 곱깝다는 듯이 말을 했어요. 내가 올케 때문에 어린이집 그만두게 된 거 알지? 그게 무슨 소리야? 벌써 가족보다 마누라 챙기기부터 하는 거야? 내가 올케 때문에 그만둔 거 맞지? 우리 민지를 두고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알아? 아무튼 내가 올케 때문에 어린이집 그만둔 거니까 의사 남편 내조하는 셈 치고 일 그만두고 우리 민지 좀 돌봐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일을 해야 하니까 아침에 8시에 민지 데리고 가서 저녁 6시까지 민지랑 놀아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밥 먹여서 집에 보내줘. 다들 한 동네 사는 거 뻔히 아는데 어려운 일 아니잖아 하면서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옮긴 어린이집에서도 문제를 일으켰는지 퇴소하라고 연락을 받은 모양이었어요. 오갈 데가 없으니까 저보고 시조카를 책임지라고 하는 겁니다, 글쎄.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 계시던 시모가 신우 등짝을 짝 소리나게 때리시면서 철없는 것이 무슨 소리를 하냐고 역정을 내셨어요. 지 자식 자기가 잘 키워야지 애 성격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요. 남편이랑 시부도 그럴 거면 너 집 가서 밥 먹으라고 새아가 불편하게 하지 말고 하면서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우가 막 씩씩거리면서 이혼하고 천덕꾸러기 됐다고 아주 자기를 우습게 안다면서 시조카를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 뒤로 신우가 일부러 남편 병원에 애를 던지듯이 맡기고 일하러 간다고 나가버리더래요. 불만 있으면 옳게 불러다가 애보라 그러라면서요. 남편이 참다 신우랑 싸움이 나고 시부모 계신 앞에서도 서로 네가 해라 어찌라 하면서 싸웠대요. 시부모님은 남편 편을 들다가도
또 신우가 아픈 손가락인지 신우 입장도 이해가 간다는 식으로 굴었고요. 근데 사실 저 때문에 어린이집을 그만둔 건 또 아니잖아요. 결국 중재가 안 되니까 시부모님이 주말에 시댁에서 다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셨어요. 주말에 찾아가니 신우가 저를 막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내가 애를 키우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일을 해야 하는데 어린이집 잘 다니고 있다가 올케 오고 나서 그만두게 된 건 맞잖아. 그러니까 애를 봐주지 않을 거면 나한테 매달 생활비를 좀 주는 게 맞지 않겠어? 아니면 일시불로 한 1억만 당겨줘봐. 그러면 내가 집에서 애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사람이 너무 경우도 없고 뻔뻔하게 나오니까 오히려 제가 할 말을 잃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소화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먹힌다 싶었는지 저한테 더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올케 성격이 좀 이상한 것도 맞잖아. 우리 애만 차별한 거 내가 모른 줄 알아? 우리 애만 괴롭히고 교묘하게 CCTV 없는 곳에서 구박 주고 그런 거 아니냐고. 우리 애가 힘이 좀 세긴 하고 성격이 나 닮아서 당차긴 하지만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는 애야. 제가 정말 가만히 이 모욕을 참고 있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정말 하늘에 맹세코 아이들에게 차별하거나 구박 주거나 하는 일이 전혀 없었어요. 거기다가 민지가 어린이집을 그만둔 이후로 어린이집은 전에 없던 평화가 찾아왔고 저도 위장약을 끊게 되었거든요. 이 사달의 원인이 민지라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는데 왜 저한테 책임 전가를 하고 제 탓을 하는지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이 상태로 가다가는 민지를 떠안는 건 물론이고 제 명예 못 죽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도 참지 않고 질러버렸습니다. 저희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신우 때문에 집안에 또 이혼남 하나 늘리고 싶으세요? 시조카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어요. 상담 치료를 다녀봐야 할 수준이라고요. 제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시댁 식구들도 그렇게 느낀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 말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남편은 누나 때문에 내가 이혼남 되면 좋겠냐고. 솔직히 그동안 병원 진료하면서 문제를 일으킨 애가 누군지 너무 궁금했는데 그게 민지라고 하길래 놀랬다고 하더군요. 놀란 수준이 아니라 쪽팔려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웠다고요. 만약 저랑 깊은 사이가 되기 전에 민지가 그 문제아인 걸 알았더라면 저한테 고백도 못했을 거라고 막 쏘아댔어요. 민지 때문에 와이프가 일주일에 몇 번을 병원에 들러야 했는지 누나가 알기나 해? 결혼식 날 뺨에 상처 났던 것도 민지가 할퀴어서 그렇게 된 거야.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민지가 지금 어린이집 쫓겨난 것도 5번째 아니야? 내가 이 사달이 날 줄 알았다. 1억인 네 집 개 이름이니? 도대체 네가 뭘 잘한 게 있다고 당당하게 돈을 내놓으라고 해? 너 깡패야? 도대체 내 배로 낳은 자식들이 어쩜 이리 다를 수가 있는지 에휴 아주 꼴도 보기 싫으니까 찾아오지 마. 네가 여태 투자한다 사업한다 하면서 집안 살림이며 우리 노후 자금이며 거덜낸 게 하루 이틀이냐? 지 동생 대학 등록금까지 훔쳐가서는 결국 학자금 대출받게 한 게 누군데 그래? 시무랑 시부도 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죄다 꺼내놓으시더라고요. 그동안 신우가 사고친 게 꽤 많았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자 누나를 이리저리 굴리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보다는 딸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자 신우는 우물쭈물해했어요. 그러니까 시부가 아주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냥 너 내 딸 아닌 셈 칠 테니까 명절이고 생일이고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너 안 와도 된다. 그냥 나가라. 보지 말고 지내자. 그러니까 그제야 신우가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잠시 미쳤던 것 같다고,
그냥 신우이 짓 한번 해보려고 기죽여 보고 싶어서 그랬던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도 어이가 없었어요. 저한테 막 아무렇지 않게 옳게 미안해. 내가 너무 심하게 굴었지? 응. 하는데 진짜 사이코패스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신우 말로는 초장의 길을 잡아야 평생이 편하다는 친구들의 말을 듣고 한 거라는데 그것조차 거짓말인 게 눈에 뻔히 보였습니다. 임기응변을 하려고 없는 말을 지어내니까 말들이 서로 맞지 않고 막 꼬이더라고요. 신우이가 식구들의 반응이 싸늘하자 시조카한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너도 빨리 숙모한테 잘못했다고 빌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시조카가 눈을 말똥말똥하게 뜨고 신우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내가 어린이집에서 잘 익으면 좋아했잖아. 돈 벌어온다고. 시부랑 시모가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신우한테 캐묻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신우가 저한테 했던 짓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합의금 운운했던 그 사건이요. 억지로 왕따를 시키고 애를 구박했다며 민원을 넣고 합의를 하자면서 돈 달라고 했던 그 일이 생각나면서 소름이 돋는 겁니다. 애한테 그런 짓을 시키면서 앞전에 강제 퇴소를 당했던 어린이집에서 돈을 받아다 챙겼던 거죠. 신고당하기 싫고 맘카페에 소문나기 싫으면 돈 내놓으라고 날강도 짓을 한 거예요. 제가 그게 생각나서 설마 이게 다 계획적인 일이었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신우 얼굴은 사색이 되고 시부모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시고 이거 원 사기꾼 아니야? 날강도야 니가? 내가 너 같은 걸 그동안 딸이랍시고 금이야 오기야 키웠다는 게 우라통이 터진다. 저는 마치 손도 안 대고 코를 푸는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워낙 시부모도 남편도 신우한테 강력하게 뭐라고 하니까 제가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신우는 눈물 콧물 질질 짜내면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동안 당했던 어린이집 생활이 사이다처럼 확 뚫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결국 그날 신우랑 시조카는 쫓겨나고 그 뒤로 우리 어린이집 앞에 찾아와서 저한테 계속 빌기 시작했어요. 시부모가 저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용서받고 와야 다시 얼굴 보고 지내겠다고 한 모양이더군요. 신우 얼굴을 아는 원장 선생님이랑 다른 반 선생님은 민지 어머님 왜 여기 와서 저러냐고 궁금해했는데 제가 차마 쪽팔려서 저희 신우예요 하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한 일주일을 넘게 저한테 빌면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부모님까지 없으면 자기 진짜 못 산다고 하는데 저도 참 답답하더라고요. 결국 앞으로는 자식 교육 잘 시키고 이런 짓 안 하겠다고 각서까지 받은 다음에 완벽한 용서는 아니지만 지켜보겠다고 했어요. 제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주니 시댁에서도 은근히 고마워하시면서도 신우한테 기강 똑바로 잡고 살라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한 6개월 정도 제가 꾸준히 지켜봤죠. 시조카가 저를 만만하게 보고 막대하려고 하면 신우가 엄하게 혼내고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물론 제 눈치보다야 시부모님 눈치가 더 보이긴 하겠지만요. 알고 보니까 신우가 사는 집이 시부모님이 전세 얻어준 집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집 빼라고 할까봐 더 기가 팍 죽어서 눈치를 보는 거였어요. 시조카는 옆에서 어른들이 자꾸 하지 말라고 하면서 엄하게 혼을 내니까 예전보다는 훨씬 얌전해졌고요. 누구를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깨무는 일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제 눈치 보는 신우한테 대면대면하게 굴면서 선을 딱 지키는 중이고요. 결혼한 지 아직 1년이 채 안 된 시점이라 지금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놔야 평생 제 눈치 보면서 불편하게 살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참에 신우 성격도 좀 죽이고 시조카 교육도 똑바로 시켰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남편과는 여전히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고 제 편 들어주시는 든든한 시부모님께는 앞에서도 잘하고 뒤에서도 잘하는 중이에요.
신우와 시조카만 아니라면 조용하고 평화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답니다.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또다시 사연을 들고 찾아올 날이 없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